요즘 뉴스를 보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부쩍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회사에서 갑질을 했다, 병원에서 갑질을 했다, 하다못해 시댁에서 갑질을 했다. 제가 사실 이 갑질이란 단어를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에 하도 갑질갑질하길래 이게 뭐 갑질이란 얘기인가 했더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바로 이 갑질에 관련된 얘기예요. 수많은 갑질을 담고 있네요. 아마 많은 사연들이 담고 있는 흔한 갑질이 아마 시댁 갑질일 겁니다.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갑질이냐? 어른이 손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게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일들 아니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묵인하고 넘기는 일들이니까 참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시댁 갑질은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 윗사람들이 손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갑질이 아닌 새로운 신흥 갑으로 떠오르는 며느리들의 갑질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한때는 제가 이 시댁 갑질의 피해자였었던 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시집살이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피해갈 수 없는 여자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고난과도 같은 시기일 겁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도 그렇게 못 사는 편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도 꽤나 유복한 편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을 이왕이면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다는 부모님의 욕심 덕분에 전 대학을 졸업하고 꽤나 괜찮은 직장까지 나와놓고 나서 의사인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됐고 전업주부가 돼서 집안에 들어앉게 됐습니다. 원래요, 이 시집살이라는 게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 나가고 잘 살아도 당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교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도 수업이 있어서 시댁에서 하는 김장 행사 못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대신에 필요한 거 사시라고 돈이라도 보내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너 지금 돈 잘 벌고 똑똑하다고 시댁한테 유세 떠는 거냐면서요. 나는 며느리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저 남편 내조 잘하고 시댁에 잘하고 아들 낳아서 잘 키우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러면 그만이야.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하고 고분고분 그렇게 살아라. 시어머니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의사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견디시면서 눈물을 쏟으시고 시집살이를 하셨다는 게 동네 소문이 다 났었는데요. 그 시집살이를 견디시면서 무려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는 자부심, 그 세 아들을 모두 의사로 길러냈다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의사인 남편과 세 아들 모두 의사, 그거 하나로 인생의 업적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해냈으니까 며느리인 너도 응당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 제 시집살이 안 봐도 훤하죠. 부모님 밑에서 하하호호 즐겁게 생활하던 제가 시어머니 눈에는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애처럼 보였을 겁니다. 참 웃긴 게 저 결혼할 때 시가에서 1원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절값도 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의사사위 데려간다고 저희 집에서 해준 게 더 많았는데도 그랬네요. 저만 그런 취급받은 게 아니라요.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손이 동서들 전부 다 그랬어요. 뭐 대단한 용이라도 장가보는 것처럼 며느리 하대하고 부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렇게 큰 형님들이랑 다르게 시부모님이 그렇게 대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게 여길 줄 아는 남편이었으니 이 정도까지 제가 참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 화병 나서 골백 번 죽었죠. 시집살이는 결국 시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 시키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 저희 위에 형님 두 분은 다 이혼하시고 아주버님들 지금 다 혼자 사세요. 둘째 아주버님은 재혼하셨는데 또 이혼이요. 그 버릇 어디 못 가는 거죠. 차라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을 수십억이라도 받고 그런 취급을 당했으면 좀 덜 억울했을까 싶기도 한데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참 속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모시고 오는 손님들까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매번 설거지를 하고 새 그릇을 씻어서 상을 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제사는 덤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조상을 열심히 모신 덕분에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얻게 된 거니까 며느리들이 조상님들에게 치성을 더 열심히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나요? 그때 저 혼자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들 점지를 못 받는 이유가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서 손이 동서들 일 못하게 하고 저 혼자서만 그 많은 상을 다 준비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게 포악을 떨어야만 후대를 챙겨줄 줄 아는 조상이시면 안 모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딸이 또 이혼녀 꼬리표 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몇 년만 버티고 애 생기면 너 몸도 약하니까 분가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달래기만 하시는 거죠. 아직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고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첫 명절에는 친정에 가보는 게 아니라면서 아예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고요. 명절이 5일이나 하면 다 끝나갈 때쯤에 하루나 이틀, 그것도 겨우 짬을 내고 눈치를 보면서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라서 선심 써서 너를 보내주는 거다. 원치도 않는 소리를 꼭 덧붙이시면서요. 고마운 마음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고맙다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올라오려다가 쏙 사라져요.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제가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사고 싶은 거라도 사고 지내라고 크진 않지만 매달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하루는 방에 들어가서 제 옷장을 뒤져보셨나 봐요. 나갔다 돌아오니까 집 앞마당에다가 제가 새로 산 옷들을 가위로 찢어놓은 건지 손으로 찢어놓은 건지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 늘어놓으셔서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는 소리를 막 지르세요. 네가 무슨 돈이 나서 이걸 샀냐고요.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용돈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요. 네 남편이 하루 종일 피 철철 흘리는 사람들 봐가면서 돈 벌어가는데 친정에서 용돈이라도 받고 있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네 남편 차라도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개념 없는 의사 마누라들처럼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쇼핑이나 하고 네가 생각이 있어? 애를 제대로 갖기를 해. 남편 내조를 똑바로 하기를 해. 네가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시집살이 힘들다 남편한테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남편 붙들고 그랬어요. 나 어디 뉴스에 나오는 꼴 보고 싶냐고요. 나 콱 죽어버려서 당신 병원에 실려가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어머님 적당히 하시라고 하라고요.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지간히 무서웠나 봐요. 어머님 붙잡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며느리 잡을 일이 있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빌어서 들어먹을 어머님이셨으면 진작에 잘해주셨겠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잠깐 주춤하는 척만 하시고 전혀 나아지질 않으셨어요. 아들을 갖고 나니까 그래도 딸이 아니어서 어머님의 구박에서는 해방이 되겠다 싶은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애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진로가 딱 정해져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내 아들인데도 내 뜻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둘째 형님이 가장 먼저 이혼을 하시고 아주버님이 어머님 때문에 이혼을 했네 마네 원망을 하니까 어머님이 남아있는 며느리한테 더 잘해줄 생각을 하시긴커녕 더 쥐잡듯이 잡을 그럴 때였어요. 의지력이 부족하니 어쩌냐면서 거의 정신병에 가까웠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보상 심리였겠죠. 본인도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난 이렇게 당했는데도 참고 살았는데 왜 너네는 이것도 못 버티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죽어버린다고 하고 왜 다 내 탓이라고 하냐. 나는 시어머니 탓도 못하고 다 그대로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그런 심리요.
시집살이 대물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본인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심술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셨어요. 저도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들을 그대로 어머님께 뺏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가 정상이어야 아들도 정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장 머리가 헷가닥 돌게 생겼는데 어떻게 멀쩡한 애를 낳겠냐고요. 너 이리 와서 지갑 좀 열어봐라. 얼마 들고 가니? 친정에 갈 때는 지갑 두고 가라. 친정에다가 돈 많이 쓰고 오는 거 아니다. 어차피 너희 친정에서 애가 졌다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실 거 아니야. 올 때 미역국 좀 많이 챙겨와. 아범 그거 좋아하니까. 친정 엄마께서 임신한 제가 입덧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는 게 걱정되어서 이것저것 음식 좀 챙겨주셔야겠다고 저를 친정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붙잡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친정에 얼마를 들고 가냐, 친정 가서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다. 본인 아들이 벌어둔 돈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팔을 붙들어 지갑을 열어 확인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입덧 때문에 음식 먹기도 힘들어하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종이에다가 본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줄줄이 적어서 저를 챙겨주면서 사돈 어른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본인 아들 좋아하는 음식들 장만해서 오는 편에 챙겨달라고 해라 하는 것을 보고 학을 뗐어요. 친정에 가서 그랬습니다. 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우리 아들 애비 없는 자식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댁에서 애 절대 못 키우겠다고요. 부모님도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난 시댁으로 돌아갈 생각이 절대 없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당신이 일 끝내고 친정으로 와서 얘기하든지 하라고요. 남편이 그 소리에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왔죠. 제가 남편을 앉혀놓고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구구절절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만 숙이고 친정 엄마는 옆에서 가슴팍만 퍽퍽 치고 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면서 당장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 가슴 무너질까 싶어 제대로 다 말도 못했지만 사실 그때도 뭐 시댁에서 당한 거 반의 반도 말 못했지만 곱게 키운 딸이 겨우 의사 사이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 그런 대접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여보, 나 당신 없인 정말 못 살아. 부모님 얼굴은 안 보고 살 수 있어도 당신이랑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얼굴 못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나한테 죽으라고 해. 나도 어머니 밑에서 우리 애 키울 생각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당신이 어머니 밑에서 그런 일 안 당하게 할게. 장인어른 더 패주십시오. 맞아도 싼 놈입니다. 마누라 못 지킨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실컷 패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날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먼지나게 맞고 울고불고 빌었고 저 그날 이후로 시댁이랑 인연 딱 끊었어요. 절대 못 끊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독하게 먹으니까 딱 끊어지대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쪽 집이랑 인연 끊고 살고 싶은데 애 아빠라서 사위 하나만 데리고 가는 거라고요.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아들 뺏긴다고. 네가 어떻게 엄마 버리고 나갈 수 있냐고. 그래도 또 그럴 때는 강단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울며 불며 다시는 함부로 안 대하겠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도 짐 다 싸가지고 나왔답니다. 그 뒤로 병원도 몇 번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돌려보내고 다시 오시면 진짜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서 그냥 간간히 저는 얼굴 안 보고 남편만 오며 가며 얼굴 보고 그렇게 살았었죠. 손주 얼굴 한 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매몰차고 잔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제 아들 어떻게 보여드려요? 장례 치를 땐 또 동서들 다 같이 갔었어요.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다고 이혼한 둘째 형님까지 다 오셨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실 거면서 뭐하러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셨나 싶기도 하고
여튼 남편이랑 이렇게 살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말이 길어졌죠. 제가 그렇게 고약한 시댁 갑질을 겪었으니까요. 시집살이에 시자만 나와도 학을 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리는 것 같다고요. 난 절대로 그렇게 시자 짓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아들 낳고 며느리 볼 때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시어머니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게 된대요. 참 소름 끼치죠. 전 아들 키우면서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그 사람과 닮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은근히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가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아빠 따라서 의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남편 입을 이렇게 탁 쳤어요. 당신 왜 또 어머님 같은 소리 하냐고요. 우리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좀 내버려 두라고요.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내버려 두고 일도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둘 거라고요. 집안 대대로 의사했었으니까 남편도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도 나랑 같은 일을 하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디 뜻대로 크는 게 자식이냐고요. 의사 심은데 의사 나는 건 저희 아들 때에서 똑하니 끊겼어요. 다들 남편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어머 그럼 아드님도 공부를 엄청 잘했겠네요. 웬걸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냐고 남편이 속 터져 했었다니까요. 속으로 엄청 눈치 봤잖아요. 내 입이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서 나 닮았다는 소리 나올까 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애는 착해요.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 엄마들이 많이 하는 소리라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네요. 남자애들 워낙 우악스럽게 크잖아요. 딸만 가진 엄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학교에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애가 학교에서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최소한 너 학교에서 애들이랑 쌈박질은 안 하고 다니냐, 사고는 안 치고 다니냐. 아버지도 안 피우는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아라. 애 키우면서 까탈스럽게 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있는 집 엄마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집에 아들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냐고요. 남편은 의사에 아들 자랑은 아니지만 키도 크고 그래도 자기 아빠 닮아서 인물도 훤칠하니 괜찮거든요. 아들까지 그렇게 양쪽에 끼고 다니면 든든하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거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러는 거라고요. 어쩔 때는 꼼꼼하고 섬세한 딸을 하나 더 낳고 싶다가도 이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떻게 늦둥이 가질 여유로운 생각을 하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쏙 사라져 버릴 정도라니까요. 정리도 안 해, 물건도 제자리에 못 둬. 여름에 빨래는 대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러면 장점은 없냐고. 뭐 마트 갔다가 물건 들고 올 때 편하고 밤길 무서울 때 데리고 다니기 좋고 샴푸 많이 안 들어가서 좋다고 장점이라고는 탈탈 털어도 이거 3개밖에 안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도 맨날 해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 장가 보내서 이 지긋지긋한 아들들 육아 남편은 평생 내가 돌봐야 할 아들이니 미래에 들어올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라도 빨리 덜어보자 하는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다른 애들 보니까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소개도 시켜준다는데 넌 만나는 애도 없니?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빨리 결혼도 하고 해. 아 어떻게 돼 내가 대학 때부터 여자친구 사귄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해? 엄마가 뭐 반대라도 한대? 아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딨다고 숨기길 숨겨?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라는데 저는 안 데려와서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남중남고를 낳은 아들은 자기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공이나 차고 PC방이나 다니고 노래방이나 다니는 걸 좋아하더니 기껏 대학에 가서도 여자친구 사귄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넌지시 넌 요즘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없냐, 가깝게 지내는 친구 없냐 물어봐도 죄다 나오는 이름들이 남자인 친구들이죠.
나름대로 집에서는 여자친구 좀 사귀라고 팍팍 밀어준답시고 학교 근처에 자취방까지 얻어줬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아들이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러서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고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물어봤을 때 아들이 펄쩍 뛰면서 엄마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냐고 손사래를 치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말입니다. 여튼 그렇게 여자라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들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저희 부부의 근심이 깊어져만 갔죠. 남편한테 쟤 저러다가 영영 결혼도 못하고 우리 손주 보기는 글러먹은 거 아니냐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좋은 시어머니 되겠다고 제가 백날 천날 다짐하면 뭐하냐고. 정작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요. 30대가 되어서는 선도 몇 번이나 봤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된 자기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이어지진 못했어요. 꼭 결혼이 답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긴 인생을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 일인지 제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으니 저희 아들도 그런 평생의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컸었죠. 여보, 우리 병원에 수간호사 선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막 수간호사 달았거든. 우리 병원에서 35세 수간호사 달았다고 하면 대학 졸업하고 제일 빨리 단 거야. 나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일하는 거 보면 대강 알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겠어? 우리 아들이 좀 맹탕인 구석이 있잖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당신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어때? 한번 말이라도 꺼내볼까? 답답해하는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를 아들에게 처음 소개시켜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먼저 운을 띄우더라고요. 아들과 나이가 같은데 Y대학교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가장 이른 나이대에 수간호사가 된 케이스라고요. 같은 과가 아니어서 직접 같이 일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 나이에 수간호사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분명히 능력도 있을 거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한테 단박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 만나줄 것 같으냐고. 남편은 당신 아들이 뭐가 모자라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도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바빠서 남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자기 평판이 꽤나 괜찮으니 아들이 아니라 시아버지 좋은 걸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고 나서더군요. 아들 결혼에 그렇게 진심으로 나선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아들이 혼자 늙어 죽을까 봐 그때는 어지간히 급하긴 했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수간호사가 흔쾌히 오케이를 한 모양이에요. 한번 만나보겠다고요. 남편이 아들을 닥달을 했죠. 아들도 처음엔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저랑 남편이 나서가지고 들들 볶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물어온 자리인 줄 아냐고. 니네 아버지가 병원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결혼도 못한 아들이랑 선 한 번 안 봐볼 거냐고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나 하게 만들 거냐고. 네가 싫다고 그러면 또 가서 우리 아들이 싫답니다. 안 그래도 쪽팔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거냐고. 우선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일단 자리에 앉혔죠. 사람이 다 짝이 있긴 있나 봐요. 한 번 만나가 오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답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고리타분한 사람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재밌다고요. 내일도 일이 끝나면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그때 손 꼭 붙잡고 옳았구나 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 장가 가겠구나 하고요. 장가만 보내고 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아들 결혼시키는 것을 제 인생에서 빨리 풀어야 할 숙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놔둘 걸.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게 부추기지 말고 놔둘 걸 하고요.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소개받고 나서 딱 6개월 만나더니 며느리를 집에 데려와서 그러더군요. 결혼하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위가 천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며느리가 저희에게는 천년 손님이었어요. 바라는 거 없다고, 그냥 두 사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손을 붙잡고 고맙다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로 굴었습니다. 신촌에 남편과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도 있고 아들 직장도 그쪽과 가까워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쪽에다가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뭐 언젠가 아들한테 물려줄 돈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왕이면 결혼 선물이다 얘기하면서 주면 시집 오는 며느리도 기분 좋게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적어도 내 며느리한테는 그런 시댁 갑질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자 오랫동안 다짐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킬 때가 됐구나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이니까 명의 돌리는 거야. 나중에 너희 살면서 여유될 때 차차 진행하고 비싼 선물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부담 갖지도 말고 그냥 내가 시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알았지? 자기는 해오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냐고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시자 노릇할 생각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감사해하는 모습 보니까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를 예뻐하고 며느리도 저한테 그만큼 잘했으니 사이가 안 좋을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끊임없이 주었던 덕분일까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언제 결혼해서 우리 손주 품에 안아보나 전전긍긍해했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거 보면 사람 걱정이 거의 다 쓸데없는 게 맞구나 싶기도 하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애를 갖기엔 정말 힘든 직업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교대 근무에 예전에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임신도 순번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기에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며느리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 나이트 근무에서도 빠질 수 있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애 낳고 들어오면 자리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겠다 싶어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손수 알아볼 정도로 며느리 생각에 지극정성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런데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며느리에 대한 이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도 아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애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던 며느리의 본 모습은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의심하기 시작했던 때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며느리가 한창 병원에 일을 하러 다니던 임신 6개월 차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제가 아파서 검진을 받으러 간 때를 제외하면 병원까지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어려운 발걸음도 임신한 며느리 모시러 가려니까 또 떨어지대요.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며느리의 몸이 더 무거워지면 사진 찍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사진을 찍자 약속을 한 날이었고 아들은 자기는 일이 있어 바로 사진관으로 가봐야 할 것 같으니 저에게 며느리와 함께 와달라는 부탁을 좀 했었고요.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요. 시간이 남으면 며느리와 오랜만에 쇼핑이라도 하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으로 며느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도착해서 병원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는데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일찌감치 내려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빨리 내려왔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내리고 이쪽이라고 손을 흔들어 부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딱 봐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앳돼 보이는 간호사를 앞에 세워두고 큰 소리로 혼을 내고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에 들고 있는 차트를 끼우는 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가지고 그 어린 간호사의 머리를 탁탁 치기도 하고 어깨를 밀고 얼굴을 툭툭 건드리고 이게 뉴스에서만 보던 간호사 갑질 같은 건가 싶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 표정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얼굴이더라고요.
몇 마디를 하니까 앞에 서 있는 어린 간호사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보고 있자니 짠하고 안쓰럽고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약속한 시간이 돼서 며느리가 아무 일도 없이 차에 타서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는데 아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오싹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제 앞에서 착하고 멀쩡하게 굽는 애가 자기 직장에서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다니 믿기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할까,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어린 간호사를 괴롭히는 모습에 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니. 며느리도 제가 뭔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몇 마디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사진을 찍는 내내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텐데 아까 그 장면을 빤히 봐놓고서도 평소처럼 며느리를 치켜 세우는 말들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분위기가 평소처럼 좋았을 리가 없죠. 그렇게 사진만 찍고 흐지부지 식구들이 헤어지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묻더라고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뭐 며느리랑 싸우기라도 했냐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심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아까 제가 며느리를 데리러 갔다가 봤던 장면들을 상세하게 얘기했죠. 남편은 그래도 의사고 병원에서 일하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을 거고 더군다나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게 남편이잖아요.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라는 게 생명이 오가는 곳이잖아. 아마 맞은편에 서 있는 간호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는 큰 잘못을 했을 거야.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간호사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서열질한다고 너무 심하게 갈구고 괴롭힌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병원에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당연히 남들보다 배로 더 긴장하고 일을 해야지. 너무 그 장면 하나만 보고 오해하지 마. 걔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오히려 남편은 병원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며느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용납이 된단 말인가 했지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그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다고요. 남편도 별 걱정을 안 한다고 그때는 그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일은 그냥 저희에게 주었던 마지막 힌트 같은 거더라고요. 나 사실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피해라는 메시지요. 남편의 말대로 며느리의 행동이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저희의 바람이었을 뿐이었나 봅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나서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 괜한 시집살이가 될까 싶어 덮어뒀는데 진짜 큰 문제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도 손주를 봤다는 기쁨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찝찝한 기억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주말에 저희 부부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들이 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묻는 저에게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저를 쏙 빼고 아버지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저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집안일이 대체 뭐가 있단 말인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오질 않았고 이내 남편의 큰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대체 병원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이야? 아주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입단속 잘 시켜. 알겠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나는 이 집 식구 아니냐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실토를 합니다.
며느리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소장 받아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랍니다. 후배 간호사가 그동안 해왔던 직장 내 괴롭힘을 차곡차곡 모아서 폭언, 폭행 등등으로 고소장을 넣었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복직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본인의 체면도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고 일을 마무리시키자는 입장이었고요. 당연히 두 사람 힘으로는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여차하면 아버지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찾아왔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당장 앞장서라고요. 아무리 시집살이 안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집살이의 영역이 아니죠. 어른으로서 잘못된 건 분명히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네가 와서 죄송하다.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냐? 와서 사정을 해도 모자랄 통에 어디 남편 딸랑 보내놓고 해결하고 와라. 그게 맞니? 내가 이전에 너 데리러 갔을 때 주차장에서 보면서 설마 했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당하다니. 아니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대체 회사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일이 생기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사들끼리 다 그 정도는 하고 저희도 이게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앞뒤 확인도 안 하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오셔서 저만 무작정 혼내시면 저 정말 억울해요. 며느리는 되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육아휴직 쓰고 갓난아기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이렇게 자기 구박하시면 자긴 정말 설 곳이 없다면서요. 제가 마치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한테 시댁 갑진이나 하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데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여태까지 몰랐나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며느리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정말 막내딸이 생긴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아들보다 더 많이 자랑을 하고 다녔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여태 제 앞에서 숨겨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이 가질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사건은 저희 부부가 무사히 수습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한참을 숙이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제가 냉랭한 반응으로 나오니 저 역시 노력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불편하다는 티를 대놓고 내는 느낌이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받을 게 생겼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저희 가족과는 만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죠. 꼴도 보기 싫은 건 오히려 저희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화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본인이 궁하게 되니까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육아휴직이 슬슬 끝나가던 차였거든요. 안사돈의 경우에는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니 손주를 맡아주실 상황도 아니었고 집도 가깝고 병원이랑 거리도 가까운 저한테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머리를 굴려봐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늘 그렇듯이 시작은 아들이었죠. 며느리와 함께 한동안 연락도 없이 뜸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랑 밖에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싶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국 자기들이 부탁할 게 있으니까 불러낸 거였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곧 육아휴직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연달아 자기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육아휴직 썼다가 돌아오면 회사에 책상 빠질 위험인데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 길게도 아니고 딱 6개월이다. 아들 직장 잃는 건 엄마도 싫지 않냐고 하고요. 입맛이 확 떨어져서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내가 너무 시어머니 짓 하는 것 같아서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네 마누라는 입이 없다니? 적어도 애를 맡기는 걸 부탁하는 일이면 남편 앞세워서 이렇게 밥 한 그릇 대충 사주면서 부탁할 게 아니라 둘이 손잡고 집으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 얼굴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만 덜렁 보내가지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 애는 어떻게 믿고 맡긴다니? 난 그런 며느리 애 봐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 제가 당연히 애를 봐주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아들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얘기만 나온 건데 자기가 엄마랑 정말 밥 먹고 싶어서 부른 김에 얘기 한번 꺼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바보 천치입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할 때만 그것도 저희 아들만 집으로 꼴랑 보내놓고 뭔가를 부탁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애는 절대 안 봐줄 심산이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니면 저희 애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시터 이모님보다는 그래도 애가 할머니 손에 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니라 손주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에 애 봐주시는 월급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어차피 시터 이모님한테 나갈 거 어머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 제안을 승낙했겠어요. 애가 한국인지 중국인지도 모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베이비시터 손에 자라는 것보다 체력도 조금 딸리고 잘 놀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할머니 손에 자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저도 그냥 제 손주를 생각하면 그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던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하니까 결국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어머님 덕분에 살았다고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애들이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일을 나간 동안 손주를 제가 돌보게 됐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돌본다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손주라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괜히 옛날에 저희 아들 키우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젊은 엄마분들도 요즘 사연 많이 들으시죠? 두 돌, 세 돌 막 지난 아이들 보는 게 얼마나 체력 소모가 심한 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 저 정도 나이 되면 한나절 아이 보는 것도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고작 한 달 지난 건데 살이 3kg나 내릴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애 제대로 보려면 운동이라도 다녀야 하나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띵동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은행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입금자는 며느리. 그런데 입금 액수가 조금 이상했어요. 일십, 백, 천만, 10만. 아무리 숫자를 다시 세봐도 10만에서 끝나는 숫자. 월급을 넉넉히 챙겨주기로 약속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시터한테 들어갈 돈 어머님한테 드리는 건데요 하고 호언장담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약수한 액수가 통장에 입금된 겁니다. 30만 원이요. 한 달 동안 손주를 봐주면서 고생했던 제 일당이 하루에 10,000원으로 책정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아닐 거다. 며느리가 착각해서 잘못 입금을 했을 거다. 믿지 않았어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나가봐야 돼서 좀 바쁜데 급한 거 아니시면 이따 저녁에 애 데리러 갈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괜히 말을 안 하고 저녁까지 혼자 생각하다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한다. 너 혹시 나한테 돈 잘못 입금했니? 나한테 오늘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거 혹시 나한테 애 봐줘서 고맙다는 비용으로 입금한 게 맞나 해서 물어본다. 혹시 다른 데 입금할 돈 나한테 잘못 입금한 거니? 아니요. 어머님 저 제대로 입금한 거 맞는데요? 나름 넉넉하게 챙겨드린 것 같은데 모자라신 거예요?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서 드시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하루 종일 손주 보시니까 좋고 용돈도 벌어 가시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이게 넉넉한 금액이냐고 따지기에도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요. 이딴 걸 용돈이랍시고 넉넉하지 않냐고 되묻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말입니다. 이런 걸 믿고 애를 봐주겠다고 했던 제 자신이 가장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죠. 됐다고 저녁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전화를 끊기 전까지 전화 끊지 않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게 전화 받는 예절이라고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 줄 아는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는 게 수화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노인네가 욕심도 더럽게 많네. 아, 우리 시어머니 나이 먹으면 돈 욕심 좀 없어지지 않아? 자기 손주 봐주면서 무슨 베이비시터 월급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가려고 하잖아. 완전 도둑년 심보 아니야? 아, 이게 시댁 갑질인가 봐. 피곤하다, 피곤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대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왔나 싶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들한테 모두 연락을 했죠. 퇴근하고 나면 다들 집으로 모이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며느리는 그냥 낮에 전화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모자라신 것 같아 조금 더 챙겼다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 봉투를 며느리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왜? 이거 받았다가 또 돈만 밝히는 노인네 소리 들을까 무서워서 못 받겠다. 가족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눈만 꿈뻑거리는데 제가 낮에 며느리와 통화가 녹음된 것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제 전화가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거든요. 며느리 얼굴이 시뻘개지고 저희 남편 통화 녹음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어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어. 갑질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금까지 물어줬었는데 감히 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난 내 가족 지킬 거다. 네 어머니한테 이따위로 군 순간 너도 내 아들도 아니고 너도 내 며느리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거 제가 시댁에서 나올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장 빼고 이혼하기 전에 집에서 부모님 얼굴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죠. 아들도 자기 아내가 감히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자기가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 그제서야 울고불고 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어림없는 일이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었는데 기회를 줄 때 달라졌어야지. 너한테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네가 정말 애 생각을 한다면 애 놓고 이혼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랄 내 손주가 불쌍해서라도 너 같은 인간 밑에선 우리 손주 못 기르겠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들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쟁점은 양육권 분쟁에 있는 것 같아요. 양육권은 엄마한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애를 낳아놓고서도 애 보는데 관심도 없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시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런 이중적인 모습에 속았다는 게 분하지만 이제는 제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저런 폭력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의 엄마 밑에서 자라지 못하게 싸워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넘은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나쁘끄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글을 써보려고 해요. 글을 쓴다는 행위가 그것도 특히 제 지난 날을 적는다는 것이 저에겐 어쩐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 신우가 용기를 줘서 적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다들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편에게 21살에 시집을 와서 23세 애를 낳고 환갑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도 당하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사냐고 놀랄 정도였죠.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남편이 워낙에 어렸을 적부터 똑똑하고 대학도 잘 갔던지라 시부모님의 대단한 자랑거리셨죠. 그 덕분에 전 시부모님의 잔소리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의사 아들을 낚아채 갔으면
네가 남편도 잘 모셔야지만 시부모님에게도 깍듯하게 해야 되는 거다. 네 동서를 봐라. 쟤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알잖니. 네가 네 동서보다 인물도 못나 집안도 후져. 그래도 내조 하나만큼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청소는 제때 해야 되고 남편 속옷은 꼭 손빨래하고 너는 굶더라도 아침밥은 꼭 챙겨야 되는 거. 아이고,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알겠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와는 달리 저희 세대는 남편이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을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전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더더욱 제가 의견을 떳떳하게 펼치고 살기가 힘들었네요. 거기다 제게 손 아래 동서였던 사람은 남편처럼 의사였기에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고요. 명절날 늦게 오는 것도 당연히 여겼고 설거지부터 과일 깎기까지 제게 시키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 낳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야 저도 고분고분 내내 했지.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조금은 다르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일단 제 목소리를 내게 된 그 시작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술집 여자를 집에 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아들을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을 때였죠.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까 남편은 술집 여자와 집안에서 2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어머, 언니도 와서 한잔해요. 오빠, 저 사람이 오빠 와이프예요? 어머, 실물이 낫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있는 집에 대놓고 술집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냐고요? 아유, 왜 그래? 당신도 여기 와서 한잔해. 서로 언니 동생 하면 친하게 지내면 좋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 못 살겠어.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지금까지 참은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발악을 하듯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고서는 아들만 얻고 친정으로 뛰쳐나갔는데요. 근데 제 인생이 참 기구했던 것이 우리 친정도 제 편이 온전히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왜 있냐? 정서방이랑 설마 쫑난 거야? 너 내가 여자는 쉽게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문제가 뭔데 그래? 제가 울며 모든 걸 설명하자 저희 친정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호들갑 떤다고 하셨고 친정아버지는 고스란히 제 짐을 밖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아기를 낳은 이상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셨던 건지 전 아직도 그때의 서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한 번씩 주는 용돈이 좋으셨던 건지 이혼은 안 된다 외치는 친정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여관을 전전하게 됐는데 이것도 며칠 가니까 한계가 보이더군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엄마 쪽 저를 아껴주시던 이모네 집에 며칠 가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이모를 통해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참고로 우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시부모님 등살에 버거워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새언니, 나예요. 언니가 그때 이모님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수첩 뒤져보니까 내가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를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우선은 좀 만나요. 나 있는 집으로 와요. 아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언니도 덜렁 짐도 별로 못 가지고 나와 있느라 힘들 텐데 여기가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모르게 할게요. 그래도 돼요, 아가씨? 알겠어요, 그럼. 나 거기로 바로 갈게요. 이모네 집에서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도 없었기에 전 그렇게 시누이의 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시누이는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더니 따뜻한 차부터 내어주더라고요. 시누이는 잔뜩 화가 나선 다짜고짜 남편 욕부터 시작했어요.
오빠 그 바람기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어떻게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미치겠다,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새언니, 나 언니가 오빠 데리고 산다 했을 때부터 참 걱정 많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 줄은 몰랐어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선 갈라서 그러는 소리 100번은 더 하고 싶네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우이가 처음으로 아무도 안 해주었던 남편 욕을 거침없이 해주는데 주르륵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치 친정 부모님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상처를 신우이가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 눈물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했지만 신우인 그것마저 가여웠는지 저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 다정한 말에 저는 더 서럽게 끄끄 오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우이는 어떻게 시부모님 말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죠. 시부모님이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는 막말을 할 때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오빠가 잘난 게 뭐가 그리 많냐면서 뜯어 말리고 목소리를 높여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게는 몇 없는 든든한 뒷배와 다름없었답니다. 사실 신우이 역시 시부모님에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해왔었는데요. 남편이 장남이란 이유로 시부모님의 모든 지원과 사랑이 남편에게로 향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남인 서방님이었고 막내인 신우이는 찬밥 신세였다고요. 그 때문에 좋아하는 미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었다고 해요. 새언니, 내가 말했죠? 우리 집에서 나도 말 못하게 서럽게 산 거. 나도 그거 다 늘어놓으려면 할 말 많죠. 근데 정말 오빠는 언니한테 너무한 것 같아. 남자란 이유로 오냐오냐 집안에서 떠받들어 커서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주 소름 끼치게 똑같아요. 언니, 마음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죽이라도 먹고 힘내요. 푹 자고 마음 편히 가져요. 난 언니가 무슨 결정을 하든 찬성이니까. 신우이는 제게 이혼을 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오빠랑은 못 살 것 같다면서요. 어찌됐든 저는 신우이의 극진한 대접과 위로를 받으며 그나마 그곳에 가 며칠 몸도 녹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서 그 안온함도 깨지고 말았답니다.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이고 쥐새끼가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여기에 숨어 있었네. 너 이렇게 애 들고 내 빼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내 아들 밥도 안 주고 며칠 내내 뭐 하는 짓이야. 그것도 네 신우집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어머님이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짐 싸. 엄마 그만 좀 해요. 언니가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오빠가 한 짓도 만만치 않지만 그건 왜 말도 안 꺼내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자꾸 오빠를 오냐오냐 감싸니까 저 모양이 됐지. 너는 가만히 있어. 어디 하늘 같은 네 오빠를 나무라려고 들어? 그리고 넌 네가 신우까지 홀려서 아주 같은 편 만들고 못된 짓 하려나 본데 가진 게 없고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심성이라도 곱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첫 배워가지고 이 난리야. 당장 짐 안 싸? 엄마, 그거 인격 모독이에요. 정작 못할 말 하는 건 엄마라고요. 신우이는 안달이 난 얼굴이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또 한마디 쏘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늘 그랬듯 제 편을 들어줄 모양이었지만 그런데 이때 제 입에서도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눅 들고 그저 내내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과거와는 달리 신호가 있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용기가 솟더라고요. 그간 당해왔던 시집살이에 별것도 아닌 걸로 가진 온갖 트집과 구박, 명절날 새벽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던 것, 세세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입에 꿀 쳐발랐어. 말을 해봐. 하기야, 네가 무슨 말을 하겠니?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이 술집으로 놔두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의 술집 여자까지 데리고 집에 앉히는데 전 못 참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가진 것도 머리에 든 것도 없다 하시는데 제 눈엔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요. 우리 아이가 허구한 날 밖으로 돌며 여자나 밝히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배우고 잘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욕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어차피 남편에게 이혼 유책도 있으니까 저는 애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의견에 처음으로 속이 뚫리는 황홀감을 느꼈고 뒤에서 신우이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잘하고 있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외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의외로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약간 얼떨떨해야 하시더군요. 늘 제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더 고소했습니다. 아마도 버릇 없는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 꼬리표에 이혼남이란 것이 붙는 게 더 싫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척이나 신경 쓰는 편이셨거든요.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다고 하셨고 동네 사정도 이모저모 잘 아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남들 평가에 예민하셨겠죠. 거기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임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곧잘 열리곤 했어요. 저도 인사할 기회가 몇 번 있긴 했는데 인사할 때마다 아, 예, 우리 첫째 며느리 하고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반가워하시곤 했죠. 그러다 어쩔 땐 가게에서 내쫓듯 집에 보내려고 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 반찬통 가지고 왔는데요. 아, 그래. 거기 냅두고 빨리 가라. 뭐 계속 거기 서 있어. 이제 손님들 올 텐데. 넌 가서 얼른 네 일이나 봐. 아, 네. 어이구, 제 저기 거기 있으면 내가 또 누구한테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리도 눈치가 없나. 아유. 나중에 혼잣말로 저리 속삭이시는 걸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듯 아팠죠.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속상해서 그날은 못 먹는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울분을 사겼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할 말은 쏟아내고 나니까 서러웠던 기억도 생각나며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이고 참.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 말씀을 남기고 시누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저와 시누이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빙긋 웃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줄어들었냐고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잡힌 게 하나 있다면 남편의 바람기였죠. 제가 이혼 얘기까지 입에 올리자 남편도 앞으로는 자제하겠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남편 역시 애한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에 한보 물러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심했어. 이번엔 알았어.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우리 준우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멋진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일단은 큰 선심 쓰듯 저리 말하는데 믿어보자 하고 넘겼어요. 신우이는 제가 그날 시어머니에게 당당히 말했던 것이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계속해서 잘했다며 칭찬을 거듭해줬죠. 앞으로도 자기 엄마가 무례하게 굴 때마다 그렇게 나가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커가고 남편이 병원 개업하며 정신이 없어졌을 무렵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흡연을 좋아하시던 시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고선 그 좋아하는 담배를 못 피게 생겼다며 그것부터 걱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살짝 황당함을 느껴서 아무 말 못하는 사이 손 아래 동선은 여우처럼 빠르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의사가 집안에 둘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버님 진단 받으신 암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그나저나 항암 치료가 조금 힘드실 텐데 그건 형님이 가까이 사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죠? 형님은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시니까 시간도 널널하시잖아요. 비꼬듯 말하는 아랫동서에게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명절날 일부러 늦어놓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는 거, 생신날 제가 사온 선물을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는 것까진 어떻게든 참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참아주니까 저를 이젠 아예 대놓고 만만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물론 내가 가까이 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서는 같은 말이라도 말이 왜 그래? 엄연히 내가 윗사람인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그건 나쁜 말이지, 동서. 제 말에 분위기가 급격히 서늘해졌습니다. 신우이 역시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뭐라 하기 전 빠르게 덧붙이더군요. 맞아요. 전업주부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널널하다니요. 준우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면 바빠졌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속으로 해야지 밖으로 꺼낼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어머 참나. 아우 둘이 쌍으로 편먹고 뭐하는 짓이에요 유치해서? 진짜 꼴값도 적당히 떨어야지. 아 전업주부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 뭐라고 한마디 해봐. 나는 아, 그만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형수님을 무안주고 그래. 서방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자 더 심술이 난 동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내내 입을 삐죽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에 걸린 문제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그렇게 삼천포로 빠져버렸던 게 참 황당하네요. 웃긴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일이 그리 되어버린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서 아랫사람 면박을 줘야 네 속이 편하니? 너는 심보가 못돼 처먹었다. 너보다 더 배운 사람이면 존경심을 갖추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 네가 그 수준인 거다. 어머니, 이게 왜 제 탓인가요? 너 때문에 자리가 엉망이 됐으니까 네 탓이지. 네 시아버지가 저리 아프다는데 걱정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며느리를 잘못 둬도 한참을 잘못 뒀지. 처음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아픈 시아버지를 들먹이는데 억울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동서는 저를 무시하려다 된통 당한 게 억울했던 건지 약에 오를 대로 올라서 시어머니와 편을 제대로 먹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하고픈 말이 많으셨나 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달은 시아버지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열린 축하 자리였는데요. 동서는 일부러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잘 챙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의학 지식을 뽐내며 자랑을 하더군요. 영어도 섞어가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형님은 못 알아들으시려나? 라는 말도 덧붙여가면서 시아버지의 호전 과정을 말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작은 아가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긴 했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며느리가 참 자랑스럽네. 우리 장남도 그렇고 다들 고생 많았다. 네 시아버지가 복이 많어. 똑똑한 며느리를 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며느리엔 절대 제가 해당이 안 되겠죠. 어머님의 남편 편에 둘째 며느리 편에는 정말 이제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좋은 자리라 꾹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동서가 툭툭 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합세해서 말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은 요즘 집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애 학원 보내시고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책이라도 읽으세요? 책 읽는데? 그건 왜 물어 동서? 그럼 형님한테 책 선물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형님 수준에 딱 맞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수첩이랑 몇 가지 같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대단히 선심 쓰듯 말하며 싱긋 웃는 동서의 말에 안 받겠다는 말로 받아치고 싶었죠.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책은 모두 어린이 도서였고 심지어 수첩도 아이들이 쓸 법한 줄이 넓은 노트였어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더니 거드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거 줘봤자 얘는 안 읽어. 활자라면 어질어질할 텐데 뭐하러 주니 주길. 돈 아깝게.
그냥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다 넘겨버려라. 아니, 그나저나 근데 그네 너는 옷이 크게 뭐냐? 시장에서 산 옷도 아니고. 아,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우리 둘째아가 옷 입는 거 보면 뭐 느끼는 게 없어? 아, 저렇게 귀티나게 입고 돌아다니는데 형님으로서 창피스럽지도 않어. 아유, 엄마 또 그러신다. 그만하라니까. 그나마 생각 있는 서방님이 나서려는데 여기서 저의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버럭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신우였죠. 신우이는 이 광경을 보다가 못 참겠는지 절 대신에 질러버렸어요. 덕분에 우리 시어머니 귀가 아주 새빨개지셨습니다. 아니 엄마, 왜 새언니한테 인신공격 비하 발언이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왜 사사건건 같은 며느리들끼리 비교해가며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데? 엄마, 그거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주 교양 없는 짓이라고. 뭐야? 이게 아주, 너 아주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말하려고? 엄마가 솔직히 날 무슨 사랑으로 키웠어? 그냥 대충 키웠지. 오빠들이랑 비교 당하면서 내가 자라는 내내 질려버렸어. 진절머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새언니한테 그러지 마. 제발 똑같은 실수 그만하라고. 아이고, 저게 다 키워놨더니 부모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시어머니는 황당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봤고 신우이는 당차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신우이를 따라 나가버렸죠. 사실상 자리가 자리니만큼 남겨진 시아버지에게 죄송스럽긴 했지만 그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을 만큼 감정이 고무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신우이 집에서 따로 커피를 한잔하며 서로 진심을 나누었는데요. 아가씨, 아까 너무 고마웠어요.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아가씨가 시원하게 말해준 거 있죠? 아니에요, 새언니. 언니한테 함부로 말하는데 내가 다 열불이 나더라니까요. 앞으로도 식구들이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새언니,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아까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말을 못했거든요.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언니가 먼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신우이에겐 만나는 남자가 있었더군요. 사실 신우이는 그 당시로 치면 노처녀였어요. 당시엔 20대면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우이는 시집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시부모님도 걱정이 많았고 저도 얼른 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드디어 찾았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잡고 얼른 만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감히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신우이는 저에게 먼저 그 남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신우이 말 맞다나 무척 예의도 바르고 점잖은 사람 같았죠. 차분하고 허용심도 없고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비전도 있었고요. 신우이보다 5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연륜에서 나오는 성숙함도 한몫했습니다. 전 만나보고 나서 안심이 됐죠. 아가씨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시댁 식구들한테 소개해도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너무 다행이네요. 아가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요?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돼요. 그럼 얼른 날짜 잡고 다 같이 만나요. 역시 언니 보여주길 잘했다. 신우이는 제 말에 소녀처럼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이며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을 때도 분위기가 괜찮았죠. 일단 시어머니 노처녀인 딸을 엄한 놈에게만 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주의셨기에 쉽게 허락을 할 기세였고 오히려 기대 이상의 조건에 놀란 눈치이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데려온 남자는 집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도 있었고요. 제가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신랑감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격 좋고 다정다감한 신우이의 짝이라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앞두고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는 날만 기대하고 있던 신우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직도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아가씨 왜 그래요? 네? 말을 해봐요, 아가씨. 어떡해요? 어떡해요? 신우이는 이 말을 남기고 엉엉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 놀란 전화통을 붙잡고 몇 번을 물어도 계속 미친 듯이 울어제끼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신우이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신우이는 없었죠. 혼비백산이 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알고 보니 신우이 남편이 될 그 남성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신우이는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 역시 의식이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워낙 내상이 심했던지라 끝내 그 남자분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그토록 꿈꾸던 결혼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우리 신우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안 돼요, 아가씨.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좀 죽여줘요. 신우이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무척이나 힘들어했고 그 후도 마찬가지였죠. 정신을 놓는 일도 많았고 직장도 그만둔 채 집에만 틀어박혀 술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보며 정신 좀 차리라고 쏘아붙이다 그만한 애정은 없었는지 잔소리도 관뒀어요. 저만이 혹여나 잘못될까 싶어 신우이 곁에 남았죠. 언니, 미안해요. 내가 나약해서. 아니에요, 미안하긴. 근데 아가씨,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어떻게든 살아야죠. 힘들지만 일단은 그래야죠. 나야말로 미안해요. 이런 말밖에 못해서. 그런 말을 주고받다 저희 둘 다 눈물에 흠뻑 젖어 서로 끌어안고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신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신우이를 외국에 보내기로요. 일단 신우가 계속 한국 땅에 있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미래도 없어 보였죠. 계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날 테니까요. 이미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외국어도 잘하는 신우였기에 전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우는 고민을 하더니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언니.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와주고 나 언니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락 자주 할게요. 언니, 잘 살고 있어요? 알았죠? 오빠가 속삭이면 바로 말하고요. 네, 아가씨,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만 해요. 내 걱정하지 말고요. 공항에서 신우를 바르다 주며 저희는 이런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죠. 신우이가 떠난 후에 저도 사실 마음이 적적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땐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목욕탕도 가고 수다를 떨곤 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을 멀리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을 대학 보내고 저도 나름대로 사회국리를 하느라 신우이를 점점 잊게 됐어요. 잊었다는 표현보단 잊으려고 노력했단 표현이 맞겠죠. 신우이는 미국이란 먼 곳으로 간 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좋아하는 미술 공부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곤 했는데 그 외의 소식은 잘 몰랐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없을까? 분명 연락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잘 살고 있는 거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했네요. 그 사이 전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게 됐어요.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됐는데요. 전업주부의 반전이라면 반전이네요. 남편이 벌고 제가 지금껏 저축한 돈으로 남편이 먼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내가 의사니까 노후 문제는 없지만 나는 이제 더 큰 뜻을 펼치고 싶어. 의사 생활 너무 오래 해서 지겨워. 동네에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환자 보는 거 더 그만하고 싶어. 그래요?
당신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무슨 사업인데요? 나 의료기기 사업할 거야. 그리고 당신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나도요? 그간 걸어왔던 길에서 그닥 멀지 않은 것 같은 부류의 사업이라 수긍은 갔지만 남편이 저를 지목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얼떨떨했달까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아들이 아니면 끈이랄 게 없었는데 의외로 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일단은 남편을 믿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었기에 많이 헤맸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만큼 남편과 대화가 많았던 적도 없었어요. 저희는 함께 사업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들을 같이 겪고 같이 넘어갔죠. 그리고 한 가지 변화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당신이 밥 달라 이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네. 근데 난 좋아요. 당신이 비록 젊은 시절 내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서로 이렇게 파트너도 될 수 있고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래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많이 소홀했어. 인정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 나 빈말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야. 남편은 남편으로선 빵점, 아들에겐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같이 살 부딪히고 살았죠. 젊은 시절엔 제 속을 지지리도 썩였고요. 근데 사업을 같이 시작하고 대화가 많아지며 어쩐지 남편과 저 사이에 정이라는 게 생기는 기분이었달까요? 묘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어가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같이 굴곡을 넘었기에 동지애가 싹튼 것일까요? 거기에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쉰을 넘어가며 남편과 등산도 같이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졌어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나 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에 한 번씩 등산도 같이 하고 동호회도 들게 됐죠. 남편과 처음엔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나름 적응이 되어서 이젠 남편이 없으면 적적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은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참 많아. 특히 당신한테 못한 거 말이야. 내가 의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무시하고 매번 우리 어머니 편만 든 거 후회해. 나는 내 동생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묵직하지만 진심이 담겨진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로요. 전 그때 이로써 진정한 부부 사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은 참 반전의 반전 드라마보다 더한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안정궤도에 완전히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투자 실패로 망한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현실이었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호 시절엔 그토록 여유를 누리다가도 나쁜 시절이 되니까 처참하게 비참해지는 그런 것이요. 많은 위험을 떠안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갑자기 일이 되니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쉰을 넘긴 나이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노후 대책이고 뭐고 다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 나도 몰라. 아,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이씨, 진짜 재수없게. 아, 가서 술이나 사와. 여기서 징징거리지 말고. 아,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요, 당신. 이 상황이면 당신도 발벗고 나서서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죠. 하긴 뭘 해. 어차피 망했는데. 이왕 망한 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돼지는 수밖에 없다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편은 의사였고 의사로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술독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매일 술만 마시고 정신을 잃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때 너무도 다행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것은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른이 된 건지 아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사업을 정리해 나가더라고요. 엄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을 테니까 일단은 좀 쉬고 계세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들은 다행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자기 회사를 꾸려 나갔던 것을 바탕으로 저와 남편의 회사를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엔 자기가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혀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마라. 우리 지금 이 빚도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믿어보세요. 아들의 말은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명하게 반짝거리는 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르르 몸에 힘이 풀렸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집안 돌아가는 꼴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들이 저와 남편이 일군 회사를 전성기였을 때보다 더 큰 좋은 회사로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회사 로비에서 엉엉 우는 저를 다 큰 아들이 힘껏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정신이 돌아와서는 미안해했다며 중얼거리더군요. 초라한 노인의 모양새가 되어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남편의 무책임했던 행동도 용서해줬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의 주접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들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회사는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자기도 이제 살 것 같으니까 사치를 부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많이 바라진 않는다. 한 달에 3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어머나 세상, 이 양반이 미쳤나? 아니다, 잘못 들은 걸로 해. 무슨 말이에요? 그게 300이라니. 우리 애가 망해가던 회사 살리고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던 우리 데리고 사라졌던 걸 곳에 다 잊은 거예요? 아들 없었으면 우린 정말 쫄딱 굶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 문제야. 왜 이상한 거에 토를 달아? 그렇게 생각이 없어? 가방끈이 짧으면 머리라도 잘 굴리던가 눈치라도 있어야지. 남편은 기어코 자식이 부모를 보필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300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안 주면 마치 길바닥에서 잠이라도 잘 것처럼요. 기가 찼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저희를 구해주고 그렇게 다정스레 대해줬던 걸 저리 갚다니 너무 민망스러워서 며느리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결단코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자 남편은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물건을 점점 제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이 나이가 되어 맞고 사는 여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신 그만 못해요. 한 번만 더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디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입 닥쳐, 더 맞기 싫으면. 나중엔 이웃들에게서 민원 신고가 들어와 남편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우울이 흘러들어올 것 같았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한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에게나 제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 신우이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었죠. 잠깐 신우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받은 미국의 주소지로요. 아주 가끔씩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횟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한때 깊은 정을 나눈 사이라 그런지 힘든 일이 터지니까 신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아주 다정하게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며 제 한탄을 들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며 견뎌왔던 제가 남편을 견디었던 제가 이 날을 계기로 스스로 생을 놓기 위해 한강다리로 향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신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이 움푹 패여진 옷에 저희 아들보다 어린 나이였는데 딱 봐도 술집 접대부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시시닥거리며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선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언니도 와서 한잔해요. 오빠, 저 사람이 오빠 와이프예요? 어머, 실물이 낫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당신도 여기 한잔해. 서로 언니 동생 하면 친하게 지내면 좋지, 왜? 뭐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가서 네 아들한테 내 용돈이나 더 달라 그래. 여러분도 이 말들 혹시 익숙하신가요? 네, 바로 몇십 년 전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이 술집 여자애를 끌고 들어와서 했던 대화와 아주 똑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을 때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농락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남편 머리에 술병을 깨트리던지 무언가를 했다면 다행이었겠죠. 근데 우울증에 미쳐 들어가고 있을 때라 그런지 나약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늙은 날의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 모두 제 인생은 비참하고 더 이상 살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한강다리로 향했어요. 더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정처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바람을 맞으며 지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것 하나 없던 내 인생, 아들만이 그나마 지지대가 되어주었던 내 가련한 인생. 제가 그날 온갖 상념을 주절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 그 목소리를 구별조차 하지 못했죠. 제 앞에 놓인 한강다리만 보였어요. 그곳에 올라서서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전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날 제 운명을 뒤바꾼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언니! 새언니! 누군가 제 손을 확 낚아채더니 아래로 저를 끌어내렸어요. 저를 새언니라고 부를 만한 사람, 다름 아닌 시누이, 저희 아가씨였죠. 실로 몇 년 만에, 아니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다급히 저를 껴안으며 엉엉 울음을 토해냈어요. 당시 아가씨는 제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답니다. 언니를 보러 집에 갔는데 글쎄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왔으니 다행이지. 하늘이 도왔어요. 하늘이 도왔어. 그날 일은 다시 생각해도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신우가 이 넓은 땅에서 절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편지에 가끔씩 한강다리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쓰곤 했는데 그 말이 떠올랐던 거라는데 설사 우연이라고 해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제게 커다란 용기가 됐어요. 언니, 죽지 말고 같이 복수해요. 내가 그 못된 놈, 내가 아작내 줄게요. 아가씨, 언니, 나만 믿어요. 나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오빠 같은 망나니가 언니 해치는 거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막지 마요. 씩씩한 기세로 자신의 오빠에게, 제 남편에게 같이 복수하자는 신우의 말엔 제가 늘 느껴왔던 따뜻함,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온도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이제 피해자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을, 제가 제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간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살아왔는지 신우이를 보니까 지난 날이 후회됨과 동시에 어떤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일단 호텔에 머무르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남편과 술집 접대부가 시시덕거리고 있을 밤, 그 현장을 덮치러 집으로 갔죠. 남편은 역시나 여러 여자들을 끼고 그 좁은 방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그건 역시 아들이 찔러준 돈이 틀림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효도라는 명목으로 위협해서 얻어낸 돈이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거칠게 한 대 갈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조용히 지금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거라 말했죠.
당신 미쳤어? 당황해서 몸을 떠는 남편을 보니 가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술을 들어 그대로 남편의 머리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맥주병을 남편 머리 위로 콸콸 붓고 있는데 제가 그간 당해온 손찌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절 제지하려는 남편의 손목을 잡고는 음식들도 마저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사실 저도 제게 이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약하지도 않았는데 막고 있을 이유가 하등 없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신우이는 빙긋 웃으며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죽고 싶어? 미쳤냐 이게? 여편 내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소살만 먹었어? 뒤지고 싶지? 야, 너 거기서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네 미친 새언니 말려나 봐. 오빠, 내가 왜 말려? 이게 오빠 업보야. 오빠 때문에 새언니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할 만큼 당해. 실컷 당해버려. 오빠는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이야. 신우이는 남편이 물건을 던지려 하자 그것을 몸으로 막아줬고 나중에 뒤따라온 신우이의 아들이 또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부들부들 거리더군요. 자신이 했던 짓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래서 전 당당히 내질렀습니다. 그래, 고소해. 어디 나도 맞고서 하게. 당신이 지금 나 때린 거 상해 진단서 다 떼어놨으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말에 남편은 꼼짝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은 아들이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아들에겐 부끄럽지만 전 남편 집으로 가기 전 제가 지금껏 남편에게 손찌검 당해온 것들을 말하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말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드린 돈 다 되갚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참을게요. 엄마를 봐서요. 우리 불쌍한 엄마, 더 불쌍하게 만든 아버지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들은 사실 저를 봐서 지금껏 아버지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죠. 절연을 선언하며 남편에게 지금 사준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다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말로가 참 가소로워서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전 한 달 동안 신우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는 신우이에게 그간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웠고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만약 신우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한강에 몸을 던졌다면 지금 전 이 자리에서 사연을 쓰고 있을 수도 없었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막연히 피해자 의식만 가지고 살아왔는지 과거를 절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럴 때마다 제게 말없이 위로를 해주네요. 곁에 있어주는 방식으로요. 가끔은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죠. 새언니, 난 언니를 만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이나 언니는 나한테 있어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언니가 언니 자신을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에요. 앞으로의 인생만 생각해요. 앞으로 언니 인생은 꽃길일 테니까. 담담하게 울려 퍼지는 신우이의 말에 전 찻잔에서 입술을 떼고 눈물을 훔치곤 한답니다. 저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 우리 신우이. 전 신우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삶은 공평하게 버겁겠지만 신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없던 힘도 솟아나거든요. 그리고 따뜻해진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일으킬 힘까지도요. 부끄럽지만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답니다. 한 여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다시 되돌아오는 얘기. 쓰기엔 많이 망설여졌지만 막상 쓰고 나니까 후회가 없네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칠게요.